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The most extraordinary first 100 days of any presidency in American history.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만큼 취임식도 좀 화려했던 것 같은데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임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계속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축은 결국 트럼프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개행정부를 되짚어 본다고 하더라도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대표적인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 동일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현재 미국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기한했기 때문에 정책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재정정책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1년 차에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에 더 우선시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트럼프는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너무 높다. 네. 고강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트럼프 심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가능하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레드 스윕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직은 사실 상원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현재 상원을 이제 공화당이 차지한 걸 보면 그게 현실화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정책금리가 제약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물가도나 사실 저는 그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봐요. 네. 그러니까 현재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나 횟수, 폭을 더 높게 잡을 여지도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위험자산 특히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서도 상당폭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죠. 트럼프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EM 증시들이 이제 환율이나 금리 그리고 증시 방향성 때문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정 국가 부주석이 이제 참석을 한 이후에 그 양국의 이제 분위기 자체도 완화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에 의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어쨌든 과거보다는 해소될 여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친중 이제 미국 기업인들과도 지금 만남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탑다운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불확실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자리이자 바텀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으로의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계속 노력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취임 첫날부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몇 건에 좀 서명을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역사적으로 많이 하긴 했어요. Today, I will sign a series of historic executive orders. With these actions, we will begin the complete restoration of America and the revolution of common sense. It's all about common sense.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nd we will pursue our manifest destiny into the stars,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The next item here is the withdrawal from the Paris Climate Treaty. Yes, sir.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의 약간 예상과는 달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재 이제 1,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거는 이제 퓨 리서치의 연구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또 더 나가서 추가적인 유입을 막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드릴 베이브 딜 우리 기억나시죠? 선거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관세도 부과한다 그러고 또 세금도 깎아준다 그러면 이게 경기 좀 과열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수입 물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뭘로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그 셰일 오일 생산, 셰일 가스 생산을 늘려서 이걸로 우리가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급을 좀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이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연준도 그렇게 크게 압박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 아닌가 이런 힌트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We're thinking about that too.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How soon on those tariffs? Probably February 1st is the date we're looking at. For Mexico and China, we're talking about approximately 25%. 저는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늦춰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 1년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관세 부과 탈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좀 키우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년차 후반부에 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상대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2년차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지명한 국가가 미국 국가안보에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들 상무부가 맡게 되는데요.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부합을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이제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는 수순을 겪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빠르면 4분기 늦어져도 집권 2년차 정도 돼야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여지가 있고 또 과거처럼 트럼프는 주변국들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런 관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늦춰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요인 역시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임 전부터 너무나 공격적인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반응, 어떻게 보면 반격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격적인 관세라든지 제재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약간 하고 내성이 있습니다. 생겼을까요? 뭐 네. 내성도 내성이겠지만 사실은 일기 때 이미 이제 양국이 부과했던 관세들이 그 이후에 되돌려지지 않은 채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를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바로 중국에게 관세를 제재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절차들까지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에 갖고 있는 경기 체력과 반격 카드들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国内外环境变化带来的影响，出台一系列政策组合拳，扎实推动高质量发展。我国经济回暖向好，国内生产总值预计超过130万亿元。 初步核算四季度 GDP 同比增长是5.4%，比三季度加快0.8个百分点，那个是为顺利实现全年经济发展预期目标做出了决定性的贡献。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и Цзиньпинь, дорогой друг, искренне рад вас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говорить по сложившейся доброй традиции в начале года. 일기 행정부 당시에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공급 개혁들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뭐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그 가계 체력들이 다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조금 펀더멘탈에 의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던 게 2016년부터 2018년도 때까지의 중국의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 체력을 축적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게 반격을 했을 네. 때는 이제 내수 부양을 해서 수출 불확실성을 메우겠다라는 전략이 솔직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체력들이 약해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사실 중국을 투자하는 분들의 기대를 계속 하회하는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더라도 그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그 가계 체력들 뭐 더 나아가 소비 심리까지 사실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만한 지표들이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올해는 더 높아질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경기 체력들을 봤을 때 미국의 이제 그 관세 제재에 맞서서 내수를 강화해서 수출 불확실성을 메우겠다라는 전략을 똑같이 예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 자체는 일기 행정부 때랑은 달리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중국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에 조금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한쪽이 이제 갈등을 피한다라는 느낌에서 본다면은 그 불확실성도 일기 때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격보다는 방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셨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뭐 약간 기대 섞인 전망이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최근 들어서서 이제 중국 작년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제 생각엔 좀 억지로 짜낸 기분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5.4% 성장해야 한 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또 그걸 숫자를 짜냈고 또 보면
수출 통계도 꽤 밀어낸 흔적이 보입니다. 아니,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준비를 하면서 짜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큼 중국이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을 해줄 거라고 우리는 기대는 합니다만 네. 그것도 외부 환경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협상력이 지난 1기보다는 확실히 좀 내려간 게 아닌가,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 일단 내치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 그때처럼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이런 일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짜냈다라는 표현에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짜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은 사술한 거죠. 네, 사실상. 목표치를 네. 이제 채웠다고 분명히 자랑을 했죠. 자평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체들을 본다면은 결국에 그 4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낸 거는 투자나 소비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아니라 생산 쪽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책의 의지가 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독려를 해서 생산 활동을 늘렸고, 그리고 이 이제 만들어진 재고들은 결국에 수출이 잘 나왔거든요. 뭐 GDP 기여도에서도 본다면은 순수출이 하반기에는 캐리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정부의 지시로 생산을 열심히 했고, 이거는 다 수출로 대외 수요로 밀어내는 거를 통해서 하반기 이제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환경에서 지금 결국에 그 올해 수출 불확실성은 조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올해에도 경제 성장률을 무난히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그 5%를 달성을 했지만 부양책을 절대 게을리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는 저희가 뭐 1년 반 가까이 확인을 봐온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양 의지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부양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뭐 지표로 반영됐는지까지 확인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중국이 사실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뭐 M2 통화 공급도 이제 증가하고 이런 환경들이 이어져 왔었었는데, 이게 민간 신용 수요를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결국에 그런 걸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금리로 갈아타는 이런 일들만 있었었고, 실제로 이게 민간 기업들이나 가게들의 신용 수요로 이제 늘어나서 이게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확인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은 실제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강하게 네.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뭐 통화 공급 증가나 신용 수요 증가나 혹은 이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섞인 바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우셨었는데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뭔가 하기에는 그동안 이제 잘못한 게 너무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트럼프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간세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간세 부과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분명히 2020년도 1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G2 간에 1단계 무역 합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 미국이 중국으로 요구한 게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앞으로 2년간 미국 상품들을 2천억 달러 정도 더 추가 구매를 해주고 금융시장도 개방을 해주는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 상품을 사주는지 그 이행률을 보면 58%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마음만 먹으면 명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중국은 그동안 사실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19.3% 정도 됐습니다. 중국이 아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6배 더 높은 상황이었죠. 결국 그동안 이제 관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중국이 가지고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미국을 대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사실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중국이 좀 미국 눈치를 보는 형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좀 자연스럽게 관찰해야 되는 흐름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주요국들의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빛난새 특파원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확실히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관세 관련 우려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 관련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러와 금리 상승세가 약간 주춤했고 증시도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안도했던 시장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 리스크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리사 샬렛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저평가됐다면서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월가는 실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을 2월 1일보다는 4월 1일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와 펜타닐의 규모와 영향을 검토하고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기한이 바로 4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사 내용이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관세가 오르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준만큼 강하게 부과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까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될 확률을 15% 정도밖에 보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중국과 또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70%로 가장 높긴 하지만 그 대상은 비소비재와 자동차 부품 등에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을 미칠 만한 소비재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최소화할 것이란 얘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시장의 경고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월가의 생각입니다. 당장이 아닐 뿐 결국엔 관세 액션이 나오겠지만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이밍과 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에서 15% 수준인데 대부분이 IT 아웃소싱,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시밀러 등과 같은 섹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는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 전체 GDP에서 제조업 수출의 비중이 적은 편이고 제조업의 무역 흑자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미 수출이 제약과 IT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서 제조업 무역 흑자를 타겟으로 하는 트럼프의 레이더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은 존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인도가 받을 경상수지 적자는 대략 US 달러 기준으로 7.4 빌리언으로 전체 인도 GDP의 0.2% 수준인데 또한 국제정치 테이블에서는 인도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대항할 유일한 우호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은 인도의 강경한 무역 정책을 쓰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할지는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2기 행정부의 취임 선언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 협약에 재탈퇴할 것을 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예상했던 바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에너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친화 정책을 펼칠 것이며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청정에너지에 개발은 억제하겠다는 조치를 선전한 것입니다. 미국 내 전략적인 에너지 비축량도 다시 최고치로 올릴 것이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인데요.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추진 중인 저탄소 에너지 방향성을 완전히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강세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기후 역행 행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탄소세 도입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철강 및 자동차와 같은 탄소 집약 산업에 대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될 수 있음에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및 미국의 경제 무역의 체급 차이를 조명하면서 관세 전쟁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여지는 내비친 가운데 제3국가의 대외관계 다각화 의지도 내비친 것입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 이후 향후 100일 동안의 행보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기추가 주목됩니다. 유럽 역시 증시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네. 이제 유럽은 구성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각기 달라서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뭐 ECB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난해에도 ECB가 금리 인하를 해왔던 그것 자체만으로도 개별 국가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죠. 근데 독일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2022년도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한 0% 안팎의 성장률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좀 안 됐던 부분들, 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녹록지 않았던 환경들이 반영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보여왔던 반면에 2010년도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ECB는 독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올해도 계속될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다른 타 국가 대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당되는 국가들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개별 국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는 않은 게 또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은 언젠가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and I do wonder. And there is no question that what is happening outside is a challenge, but it's also a big opportunity for revisiting and deciding whether or not Europe wants to be a key player. But I'm contending that it has the talent and it has the means and it has the ambition. 중국도 봤고 유럽도 봤는데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중국이 기존의 수행하고 있던 이제 세계 공장의 역할을 인도로 옮기겠다라는 게 어쨌든 모든 글로벌의 공통된 지금 흐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트럼프 인사들을 확인하더라도 조금 친인도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도 있고요. 이제 다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뭐 경제 성장률 자체는 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2년 동안 중국이 워낙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인도 증시로 이제 중국에 들어갈 돈들이 많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분명히 불확실성은 놓여 있겠지만 2018년도 당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2019년도 분위기가 더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 관련된 불확성은 있지만 양국의 관계들이 어쨌든 화해 모드 이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인도로 이제 유입된 자금들이 중국으로 일부 조금 다시 되돌려지는 흐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달러를 무기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금융 자산들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그 국가 은행들 간에서 외환 거래망도 동결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함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한 500척에 달하는 그 노후 유조선을 이용한
수출까지 지금 다 막아놓은 네.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을 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푸틴에게 내보일 카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푸틴에게 이제 그걸 지렛대로 써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목표 뭐 아무튼 노벨 평화상이겠죠. 노벨 네. 평화상을 받으러 가는 길로 가면서 아마 이제 인도가 여기 또 엮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함대 대부분이 튀르키예나 중국 그리고 인도로 가는 그런 배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거기를 또 지렛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손에 다 이렇게 카드를 들고 있는 셈이라서 그러네요. 네. 인도를 아마 중간에서 적절하게 뭐 그 사람 입장에서야 이제 자신을 이제 돋보이게 만들 그런 찬스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인도 입장에서 이게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넘어서서 에너지 수출 국가로 가면서 최근에 특히 LNG 터미널 관련돼서 기대도 되게 지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물건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미국을 뭐 제조업을 뭐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탈제조업 된 게 30년이 넘었는데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된 지 30년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무역 수지의 개선은 결국 천연가스와 원유 말고는 답이 없고 네. 이 또 굉장히 중요한 수출 대상 지역이 동아시아도 있지만 사실 인도가 될 가능성도 그쵸.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이제 이런 쪽에서 인도의 가치랄까, 인도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여기를 못 사겠다라고 하면 에이 그러면 일단 인도 가자. 이머징에서는 인도 이렇게 아까 우리 홍 의원이 잘 이야기하셨는데 그 흐름은 일단 눈치 보는 장세에서는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시기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들고 있는 카드를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통상 취임 이후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행복한 100일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발언도 했지만 실상은 이기는 일기 때와 달리 허니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 항상 그래요?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의외로 저는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강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에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취임날 역시 행정명령 또는 뭐 간세부가 이런 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간세부가에 대해서 약간은 중립적인 태도를 내비치는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기저에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해소하는 정책들을 최대한 좀 점진적으로 좀 꺼내들려고 하는 게 내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기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변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죠. 대통령이 되면서. 하지만 그 바탕에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경영활동하는데 저해에 되는 그런 환경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제하는 데 가장 먼저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올해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 특히 통화정책, 특히 금리 인하는 실물 경제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025년도 FMC 일정을 상반기 때 놓고 본다고 하면 3월달 그리고 5월달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월달 FMC가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사실 2024년도 12월달 FMC에서 제시된 수정경제 전망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FMC에서 제시되는 수정경제 전망은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경제 주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기업 부분들이 자본 차입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가면서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형태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와 관련된 참여자들은 환호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생각과 반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문 의원님하고 좀 의견은 다른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다. 좀 강하죠. 네. 예, 그래서 뭐 1월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일단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한 25,6만 명 이상, 실업률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도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핵심 부분을 보면
전월 대비 0.7%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선물을 주겠는가? 더 나가서 그 작년 7월이었죠.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선거 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임기를 마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파월 의장이 또 작년에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과의 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복귀해 보면 2018년에 그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 탄핵하겠다고 흘러댔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를 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대폭락했거든요. 그때 이 트럼프가 파월을 잘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고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원이니까 공화당원이니까 이제 연준 의장 맡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 됐고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임기 말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결국 선거 직전에나 해주고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준 거 보면 이 사람은 일단 그 연준 의장이 딱 된 다음부터 가면을 벗어던진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단 상반기는 좀 동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지표가 좋을 때는 또 작년에 3번 다 금리를 인하해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부동산과 주식 가격 모두 또 코인까지 하자면 지금 전부 다 트리플 강세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해서 자산 시장의 버블 리스크를 키운다라는 걸 지금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아무튼 이 의견은 제 의견은 소수 의견입니다. 가야죠, 그래도. 자, 지금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팽팽한 신경전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워낙에 미국 경제라든지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동결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역시도 사실은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도 약간 소수파이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바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뭐 사실은 조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제 EM 증시들에게는 조금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파에 동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어떻게 흘러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엔케리 청산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공포를 한번 느꼈었잖아요, 위원님.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달 금융시장 혼란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달러와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됐기 때문에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보면 2025년도 상반기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8월 달 금융시장 혼란 이후에 일본 내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엔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환경들이 마련됐던 상황입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 일단 작년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상황이고 또 자민당 관련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이었고
또 일본 역시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의 수급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엔화 강세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부분들을 언급을 하려고 하면 글로벌 은행들의 일본 내 지사를 통한 엔화 대출 현황, 그리고 일본의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자금들의 출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런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 미치는 그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 상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확률이 더 높아질 여지는 커졌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작년 8월처럼 동일한 패턴을 밟아나갈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점진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혼란 정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진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 부분을 일본 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맞물려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와 우리 시장 지난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너무나 좀 약세장을 이어갔고 반대로 미증시는 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2025년 올해 초 들어서 미국이 좀 고점이 아닌가라는 시각과 함께 살짝 눌리기는 했어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한번 미국의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단기간에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3년, 2024년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간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한번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 간성 때문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들을 과거 경험상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에 의거를 하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미국이 56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라는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0년도 이후 미국이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경우 평균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적용을 해보면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027년 중반 정도까지는 과거 경험상 경기 사이클이 순환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기 확장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미국 기업 실적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EPS 증가율이 9.5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9%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증가할 때 S&P 500 지수가 6,100선까지 올라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9%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일부 주요 IB들이 가장 많이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7,100선까지 부르는 IB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들이 현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작년처럼 동일한 강세장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그동안 시장이 신경 쓰지 않았다. 경기와 실적들이 조용하게 받쳐주고 있는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의 흐름 우리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그 우 의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아까 잠깐 그 미국 성장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정도 성장이 나올 때 실적이 꺾이는 걸 본 적이 없다. 거기다가 인플레도 한 3%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명목 성장률이 6% 나오는 나라에서 매출이 꺾이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업 실적이 성장만큼 사실은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PR이 올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 강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만일 트럼프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만일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꺾을 수만 있다라면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10% 이상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제 불확실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제 관건인데 그 인플레에 대한 관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행정명령 이야기도 잠깐 하고 뭐 국가 비상사태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핵심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 탈퇴 및 에너지 특히 화석 에너지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거고 이 플랜이 만약 떨어진다라면 그러면 그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건 결국 휘발유 더하기 식료품 가격인데 이 둘은 변동성도 크고 또 앞으로 사실 빠질 여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앞으로 잘 봐야 될 건 유가가 정말 가스 가격이 미국의 이제 그 가스 가격이 얼마나 좀 내려가는가. 지금 안정되는지. 겨울에는 네. 원래 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이 휴지기가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내리느냐가 올해 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유가 흐름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흐름과 함께 우리 시장 그리고 미증시 흐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중국 시장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작년에는 내내 중국 증시를 좀 나쁘게 보고는 있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 빼고는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모멘텀이 없었다. 네. 상승 재료가. 근데 네. 사실은 지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드려왔던 게 사실은 조금 추가적인 정책이 없으면은 이걸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사실은 정책 모멘텀이 사실은 전인대랑 정치국 회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실제로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지금 뭐 통화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걱정을 해왔었던 뭐 가계대출 증가율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신용수요 이거는 결국 민간 기업들이나 뭐 가게들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일 텐데 이런 신용 수요들이나 대출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이제 중국 경기로 실질 유동성이 조금씩 공급되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유동성 모멘텀과 정책 모멘텀이 붙어지면서 중국 증시의 가격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한 5월까지 중국 증시가 오르다가 이제 하반기 안 좋았었는데 올해도 그런 이제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제 하반기에 뭐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부동산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이 확인하기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연간 기준으로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딱 유동성이랑 정책 모멘텀에 의거해서 5월 달까지 좀 투자 심리가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한국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로 시야를 돌리고 아니면 또 비트코인, 코인 시장으로 좀 시선을 많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 시점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양매수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바벨 전략이라고 네. 좀 저희들끼리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은 전체 MSCI 시장 비중이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이니까 거길 비울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성장률이 잘 나오는데 거길 비운다라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을 어떻게 채우냐가 될 텐데 저는 제 의견은 일본이랑 유럽을 비우고 거기다가 특히 인도도 좀 비우고 한국, 중국을 넣는 게 어떤가. 그리고 좀 가능하면 금도 또 뭐 코인도 되겠죠.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홍 의원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가 매립 말고는 하나도 없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싸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거기에는 엄청 시장의 참가자들이 비관론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관이 극에 달한 시장이 세계에서 어디냐 하면 한국, 중국이 아닌가. 근데 이제 왜 금을 좀 넣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니까 네. 대체 자산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7대 1대 1대 1. 7대 1대 1대 1로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금, 한국, 중국을 비중 확대 의견인 거죠. 그렇게 하고 다른 쪽은 좀 비워두는 게 이번 2025년 세계 경제의 모멘텀은 미국에 집중되지만 어디를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 방법이 아닐까. 아무튼 한국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올라와야죠. 네. 게다가 뭐 기후 변화 협약 이제 탈퇴하면 네.
결국 에너지 수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 LNG 터미널도 많이 지어야 되고 부유식 설비도 많이 지어야 되고 더 나가서 LNG 운송 선박을 많이 수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게 또 나쁜 일인가? 더 나가 이번에 바이든이 선물도 주고 간 게 중국 그 배들에 대해서 블럭도 했고요. 또 중국 조선 회사에 대한 블럭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쪽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 워낙에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제 국내 시장의 비중도 조금은 늘려야 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금과 같은 대체 자산도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대체 자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혼춘옥 대표, 문남중 연구원, 홍록기 연구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